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이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오손도손 작은 집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며 소소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남편은 평소에도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 깊고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늘 다정한 말투로 안심시켜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옹가리를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소리를 내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우리 셋은 언제나 함께여서 기쁘고 사소한 일상이 감사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삶에 만족했고, 앞으로도 이 평범한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회식 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었고 바쁘겠거니 업무가 늘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의심을 억지로 눌러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저에게는 의부증처럼 불안해지는 감정이 가끔 있었기에 혹시 또 내가 괜한 의심을 하며 남편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늘 해주던 따뜻한 말들과 매일 밤 웃으며 들어오던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외박을 하게 된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직장 동료들과의 친분 때문이라며 어디까지나 회사 관계를 강조했지요. 하지만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는 횟수가 많아졌고 대화를 피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잠그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사소한 질문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모두 다 그때쯤부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실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끝에는 외도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무슨 말이냐? 오해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복잡해서 피곤해서 그랬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정작 제가 묻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똑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면 왜 자꾸 말끝을 흐리는지, 왜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지, 왜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지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하나의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우리 아이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분명히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성격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의심을 품는 편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가 평소 전혀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나 행복했던 과거의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치면 스칠수록 가슴이 터질 듯이 원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아니 우리 가족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멀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 예감이 맞는다면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뒤엎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 삶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겠다는 절박하고도 격한 각오가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시선, 문자 알림음, 통화 시간. 모든 사소한 것들이 저에겐 다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남편도 뭔가를 눈치챘는지 며칠 사이 외박하는 날이 거의 없어지더군요. 예전처럼 일찍 들어오고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갑작스레 바뀐 태도는 그가 정말 미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겨버렸습니다.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저는 그럴수록 남편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제 안에서는 이 사람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고 날선 감정만이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담담한 목소리였고 무엇보다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그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겠구나. 그토록 두려우면서도 바라왔던 그 사실이 이제야 마주 잡힐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저는 숨을 삼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만약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 몸 안으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스스로 자백을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이혼 말하는 거야? 우리가 헤어지면 어떻겠느냐고? 뭐, 나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만약의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저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들이 참을 수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됐어. 다른 말 필요도 없어. 당신 여자 생긴 거 맞지? 요 며칠부터 외박도 많아졌고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당신 동료한테 전화했어. 지금 회식 중이냐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요즘 일 많아서 회식할 시간도 없고 퇴근하면 당신이 항상 어딜 급하게 가더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그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변명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됐어. 당신 증거라도 하나 잡히는 날엔 그날로 나랑 끝이야. 재산이든 뭐든 다 내가 가져갈 거고 나도 콱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소리를 치며 울먹이는 저를 보며 남편은 처음으로 그동안 전혀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그거 의부증이야. 나랑 같이 병원 다녀보자. 그때도 병원 다니자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내가 그때 약도 찾아보고 그랬잖아. 순간 머리가 삥 돌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마다 그 사람은 늘 제 정신 건강을 문제 삼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말처럼 한때 의부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제하려고 했고 믿으려고 노력했고 아무리 불안해도 입을 꾹 다물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사람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히 확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일 많아서 회식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이요? 퇴근하면 항상 어디를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까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엔 분명히 다른 여자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 여자의 흔적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는 믿을 수도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끄러. 당신 나한테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 안 둬. 이 가정 파괴범 같은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저는 더는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그대로 달려들어 온몸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고 가슴을 치고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감정밖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입을 틀어 막더니 고개를 숙인 채 바닥으로 주저앉더니 피를 토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그 순간조차도 제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위라도 터졌나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런 와중에도 그는 눈을 부릅뜬 채 이를 악물며 저를 향해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 나 여자 생겼어. 우리 이혼해. 당신 죽던 말던.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제 몸 안에 있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 여기에 사인해. 이 미친 사람아. 이혼하고 너도 그냥 죽여버릴 테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 사람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잠시 멍하게 바라보더니 이윽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 그래, 나 여자 생겼다는 그 한마디가 귀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고, 저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감정에 휩싸여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 인간이 내 의심이 맞았어. 여자가 있었던 거야.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입술을 깨물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제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쯤 그 여자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까? 함께 웃고 있을까? 그 여자와 나눈 사랑을 진짜라고 믿고 있을까? 그런 상상 속에 빠져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엄마의 얼굴을 보며 울기만 했고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도 어떻게 품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살아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받지 말았어야 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고 받기 전부터 무언가가 심상치 않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내 남편 죽었다. 너는 아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냐? 아픈 거 뻔히 알면서도 병간호 한 번 안 해주고 불쌍한 우리 아들 그렇게 가버렸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싸우고 감정이 격해져 서로 등을 돌렸을 뿐인데 그게 정말 연경이별이 되어버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말기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조용히 보험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죽고 난 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이곳저곳 상담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급하게 나가던 이유, 회식이라고 둘러대던 말, 제 질문을 회피하던 표정, 입을 틀어막고 피를 토하던 그날 밤. 저는 그 모든 걸 바람의 증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심과 집착 안에서 그 사람에게 독한 말들을 퍼부었고 증거를 잡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제 안에 확신 하나로 그를 밀어냈던 겁니다. 그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을 알아보며 혼자 그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조차도 저는 분노에 사로잡혀 그가 피를 토하는 걸 외면했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이 아프다는 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 내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참고 그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스럽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가족을 위해 준비하던 그 길에서 결국 혼자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숨겼던 건 외도가 아니라 자신의 병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진실을 제가 끝까지 오해하고 밀쳐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 그를 편하게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말로 독한 눈빛으로 그가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따뜻한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바람 피웠다는 그 확신 하나로 그 사람을 밀어냈고 결국은 그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그 이혼 서류를 마주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이제 와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을까요? 배신감, 외로움, 고통, 원망. 아마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감정은 슬픔이었겠지요. 배신감을 느껴야 됐던 사람은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가 아니라 말없이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왜 전 끝끝내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하늘은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데려간 걸까요? 어머니,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이가 말기암이었다는 것도, 그렇게 아팠다는 것도. 전 그 사람이 여자 생긴 줄 알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이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전화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뭐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냐. 우리 아들이 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만 말하고 세상 누구한텐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냐. 아이고, 내 새끼.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통곡과 제 울음이 전화선 너머로 섞이면서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습니다. 흑,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진짜 그 사람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흑흑 며칠씩 안 들어오는 것도 저 혼자 바람났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피를 토했을 때도 그냥 술 마셔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하죠? 흑흑, 그 와중에도 저는 끝까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 달려들어 온몸을 때렸던 이야기 말이에요. 그가 말끝마다 이혼하자고 외치던 그 장면. 사실은 그 모든 게 저의 오해에서 비롯된 광기였다는 것. 시어머니가 그 사실까지 아시면 얼마나 절 경멸하시겠어요. 그 생각이 들자 저 스스로에게도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때조차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전 시어머니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직장 동료는 물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단 한마디도 병세를 털어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얼마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내가 죽더라도 아내는 모르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더군요. 세상 누구보다 가족을 지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울게 하지 않으려고, 남은 시간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 그는 그 무거운 비밀을 자신 혼자 짊어지고 떠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란 게 있다면 그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아닌 짓을 하고 살아서 뭐 하나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머릿속이 뿌옇게 번지는데 제 눈앞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 둘이 거실 바닥에서 TV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에 이미 가슴이 찢어졌는데 제가 또다시 아이들을 남기고 떠나면 그건 더는 불행이 아닌 비극이겠죠. 하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왜 제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이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는지.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걸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평범한 행복이 찾아오진 않겠지만 저는 이 죄를 안고 그의 목까지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하시고 그저 울부짖는 곡소리만 내셨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찢어지던지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까지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게 정말 현실이 맞는 건지. 의사에게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남편은 끝까지 입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입원비도 내지 않으려 상태만 간단히 검진받고는 다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보험사를 오가며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전 끝끝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암 환자인 남편을 때린 여자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끝까지 제 의심 속에 그를 몰아넣고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끝까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병을 감춘 채 가족의 남은 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바람이려니 하며 미친 듯이 그를 몰아붙이고 심지어 손까지 올렸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죄책감 속에서 숨만 쉬며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감정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사라지는 게 맞다는 생각, 가슴속에 죄를 품고 산다는 게 이토록 숨막히고 무거운 일이란 걸 그제야 실감했지요. 그때마다 친정 엄마가 절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너까지 무너지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아이들마저 정말 불쌍해진다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분노에 차 계셨지만 결국은 차마 저를 내치지 못하고 눈물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그렇게 보낸 것도 억울한데 그 아내가 매일 죽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면 하늘에서 아들이 뭐라고 하겠니?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내줘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몇 년을 살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며 눈물로 하루를 때우며 산송장처럼 흘러보낸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커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다른 하나는 멀리 지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지요. 아이들이 독립한 지금 이제 이 집엔 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남편이 생전에 흘려보냈던 목소리, 아이들이 방에서 까르르 웃던 소리만 가끔 허공에서 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전 좋았던 시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지른 일만 자꾸 떠오릅니다. 암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의심으로 얼룩져 그를 괴롭히고 그를 외롭게 만들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상처만 안겨주었던 그 장면만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당신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던 게 지금도 너무나 원통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당신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어떤 말로 어떤 눈물로도 그날의 일을 덮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 이 죄를 안고 당신 목까지 살아가려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고 사실은 아직도 당신을 마음속에 살려두고 있기 때문이에요.